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미국에서의 큰 이벤트 두 가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파월 연준 의장의 FOMC 발언이 예정돼 있죠. 여전히 이 4.9%에 달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이번을 기점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이번 달 우리 증시의 움직임도 좀 변화가 있을지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의 시장 가장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세 분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시장이 상승 마감은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오늘 상승은 저는 별로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요. 네.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의 반등 자체도 일단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상승 부분이 일어나면 우리 시장이 일반적으로는 오전에 강세 보이고 오후에 바로 붙이는 경우가 좀 많죠. 그렇게 되면 일단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는데, 오늘 시장은 조금은 안타까운 아쉬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시장 안에서 장중의 종목군들의 움직임 자체도 변동성이 좀 많이, 종목이 좀 많이 변경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였기 때문에 네.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 주도주가 없는 시장은 일단 시장 강세 자체가 지속될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한 템포 더 조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조정 부분이 조금은 기간적으로 길어질 가능성 염두하시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상승한 거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외국인들이 지금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기 때문에 사실 뭐 올랐다고 해도 아직 뭐 반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뭐 선물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이 K 국장, 이 K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선물의 파생 시장의 위력이 상당하잖아요.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지난번 이제 만기일 때부터 누적 선물 한 4만 개를 계속 때리다가 네. 이번에 또 9월에 롤오버 시킨 다음에 안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결과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려면 저 쌓아놓고 있는 누적 선물에서 적어도 하루에 한 10,000계약 이상의 순매수는 나와야 그게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잔인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너무하다고 한 게, 일단 자신들은 선물 매도를 때려놓고 계속해서 현물 매도, 특히 신용도 계속 터트리고요. 또 특별하게 이제 2차 전지 업종에 공격을 하게 되면서 네. 주가를 크게 빼면서 지금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우리 장에 신용 융자 잔고가 역대 한 16조 이 정도면 더 이상은 안 털리거든요. 이 정도면은 다 그 정도의 빚은 착실하다기보다는 버틸 수 있는 빚이기 때문에 지금 그 레벨까지는 신용들이 많이 왔다라는 점. 그렇다면 외국인들도 현 선물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느니까. 그리고 그 명분을 줄 게 역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내일 새벽에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2차 전지는 대체로 좀 부진하고, 반도체는 또 오늘 그나마 좀 상승하고 그랬어요. 오늘. 네. 그래서 오늘은 말씀하셨듯이 그 매수나 이런 부분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 게, 많이 연이어 계속 급락했으니까 어떤 기술적인 그 매수세는 들어왔지만, 지금 현재 그 매수세가 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펀더멘탈적으로 접근에 대한 좀 논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우선 지금 3분기 실적에 지금 기업들이 50% 이상은 발표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증권사 예상하는 그 추정치에 그 부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최근 한 달 동안은 한 2, 3% 정도 마이너스 되면서 좀 추정치가 좀 안 좋게 나오는데, 그만큼 이 저가 매수가 몰린다고 했을 때는 그전에는 이제 수급 펀더멘탈 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 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려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펀더멘탈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부족한 건 좀 사실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에코프로는 지금 60만 원도 깨졌는데요. 강 대표님이 항상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뭐 반토막 이상 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분들께 좀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그 투자하실 때 물타기라든지 하는 부분 자체를 단순히 단가 낮추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타기라든지 하는 부분은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종목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인 시그널 자체는 일단 테슬라가 주가가 돌아서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악재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 파라소닉도 일단은 출하량 자체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새벽에 마감했던 테슬라 주가를 보면 일단 좀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테슬라 주가가 상방으로 전환되는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또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든 전략을 짜실 때 에코프로라든지 관련된 뉴스라든지 하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두시기보다는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서 전략을 한번 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거는 차장님도 좀 조언을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지금쯤 에코프로나 이 기업들을 보면서 접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전에 그 2차 전지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과도하게 주식이 좀 쏠림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신용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저는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고 왔지만 약간 언론 플레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 분들에 대한 어떤 좀 약간 현혹된 부분도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을 때 지금 현재 약세장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 2차 전지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어떤 테마했던 종목들의 차익이 좀 많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좀 힘드신 거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 아시고 다 주위도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지금은 저는 이제 이걸 파는 부분도 좀 애매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떤 전기차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듯이 이거 어떻게 보면 전방 기업이 이끌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쪽에서의 그 어떤 이슈나 이런 모멘텀을 체크하고 후대응하는 전략을 좀 힘드시겠지만 더 시간을 가지시고 좀 버티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버티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주가가 확실히 좀 탄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난달 주요 D램과 낸드의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이 2년 3개월 만에 반등했다. 감산 효과가 확실히 좀 드러나고 있는 게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좀 삼성전자 좀 착실하게 좀 매수해 가고 그래야 될 단계라고 보세요? 약간 좀 애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일단 애매하다요? 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가 이전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이전 강세를 보였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AI 관련된 부분이 일단 강세, AI 관련된 부분에서 강세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의 강세는 일단은 D램 가격이 일단은 현물 가격이 반등한 지가 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D램의 회복세에 대해서 일단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주가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전략 자체를 삼성전자를 그냥 모은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가 그 중국 쪽으로 지금 AI 반도체 부분을 이제 납품하는 게 막혔죠. 저사양 칩까지 지금 막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AI 부분은 지금 중국 쪽 매출이 엔비디아가 40%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아예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AI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제일 먼저 얘기가 나왔던 게 중국의 산업 생산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얘기 일단 있었고, 이번에 우리나라 수출도 좋아지고 있다. 당연하겠죠. 그쪽에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D램 가격이 돌고 있다. 이 얘기 자체는 중국의 일반적인 경기 자체가 좀 살아남으로 인해서 D램의 현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중립 이상 정도로만, 트레이딩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축이 있었잖아요. AI 축이 있었고 D램 축이 있었는데, AI는 엔진이 지금 약간 애매모호하게 가고 있고, D램 부분이 좋아지고 있는 건데, 원래는 두 개 다 좋아져야지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D램만 좋아지고 있는 이 시국에서는 일단 트레이딩 정도로만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번에 분기 때 처음으로 이제 조단위 영업이익을 냈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10월달에 그 외국인들이 3조 가까이 이제 매도했을 때 2조가 거의 이제 반도체 쪽 IT 쪽이 집중이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의 어떤 전망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매크로 지표에 의한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좀 바뀌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어떤 매수 관점으로도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디램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뭐 수요가 좋아서 디램 가격이 올라간 것보다도 이 감산 효과가 이 디램 가격의 반등을 좀 이끌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 좀 부침은 겪었지만은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각자의 어떤 감산이나 이런 노력으로 이 가격을 좀 핸들링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그 디램 가격의 상승 랠리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번 분기 때 조단위 영업이익은 뭐 계속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분기마다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와 같이 이제 이쪽에서의 실적 부분은 또 이제 봐야겠죠. 뭐 전방 어떤 AI 기업들의 판매나 이런 부분을 더 지켜보면서 접근하는 좀 이 간단하게 좀 생각하시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4% 돌파하면 위험하다. 4.5%가 마지노선이다.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항상 해주셨고 지금 우리 증시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혹은 회복 속도가 왜 이렇게 더디느냐라고 한다면 그 원인도 여기에 있다. 더 이상 뭐 설명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11월부터는 이제 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미국도 조만간 침체가 또 올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관점을 먼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유가가 아주 반갑게도 지금 크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3주 만에 WTI가 최저치인 것 같아요. 네. 평론가님. 그래서 제가 이제 파생시장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 유가도요 결국이 원유 선물이잖아요. 네. 세력 큰 손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원유 투자를 해보시면 마지막 만기일에 뭐 드럼통 들고 현물 왔다고 주고받는 비율은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나머지들은 다 이제 해지 거래, 투기적 거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어떤 뭐 골드만삭스든 뭐 투자은행이든 다 배럴당 100달러, 150달러 뭐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원유 선물에 대한 롱베팅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왜 이걸 81달러까지 WTI 밀어버렸느냐. 쉽게 말해서 오른다는 쪽이 많으니까 그걸 보란 듯이 눌렀다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뭐 이제 나오기 후 폭풍으로는 이스라엘이 뭐 지상전을 하는데 신중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네. 실제 나온 뉴스를 보면 여기 가자지구 북부 쪽이죠. 네. 난민촌 공습하고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더 올라야죠. 유가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은 그냥 세력들이 올라간다는 쪽에 이 매수 베팅이 많으니까 그걸 역으로 눌러버렸다라는 쪽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원유의 큰 틀에서 유가 상승의 기존 깨졌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유가 투자를 하실 때는 저는 선물로 아예 들어가시는 거는 뭐 진짜 레버리지가 10배 이상이잖아요. 그건 너무 위험하고요. 원유 ETF를 그냥 적립으로 들어가서 대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뭐 좋다라고 보고 저는 상승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의 상승 추세는 뭐 중동 이슈 때문에 뭐 150달러 간다, 200달러도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지금 뭐 심지어 겨울도 오고 있는데 이런 뭐 세력들의 영향이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시장이 예전하고 많이 바뀌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있어서 사실은 조금 원래는 유가는 계속 오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글로벌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글로벌로 봤을 때도 유가 사용량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보통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네. 선진국에서도 휘발유로 다니는 차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휘발유 자동차하고 일반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보더라도 가격이 전기 자동차는 소형도 4천만 원이 넘어가고 휘발유 자동차는 4천만 원이면 괜찮은 차를 사거든요. 그러면 개발도상국은 그러면 전기차를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니면 개발도상국은 신재생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으로 전력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네들은 기본적으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밖에 없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일정 부분의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신재생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한 10년, 15년 동안은 유가의 이제 수요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보통은 이제 석유를 일반적으로 탐사를 시작하면 한 10년 정도 탐사를 해서 이게 시추를 하기 시작을 하면 30년 정도 쓰거든요. 그럼 지금 시추를 할까요? 40년 동안 그걸 언제 이게 갑자기 화석연료를 안 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추공이라든지 아니면 정유 시설 자체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달러 베이스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우디는 이제 위안화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천연가스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산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안화 거래로 가잖아요. 그러면 달러로 봤을 때 유가하고 위안화로 봤을 때 그 유가가
그 부분 자체도 약간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지금 생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달러 베이스로만 유가를 이제 판매를 하고 사고 했던 그 시기하고는 조금 더 다르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일단 좀 들긴 합니다. 네. 근데 결론적으로 그 부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보면 저도 지금 유가가 밀리는 부분은 좀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확정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 부분은 두 분 다 굉장히 좀 당장 뭔가를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유로존도 지금 뭐 물가가 지금 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던데 물가가 앞으로 빠르게 진정이 되느냐?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근원 PC가 3.7 정도 되잖아요, 평론가님.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수준까지 내려오려면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이게 좀 오래 걸릴까요? 예, 저는 근원은 일단 어느 정도 내려오는 척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큰 틀에서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 물가는 저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고 그러면은 그럼 계속 금리 올리겠네 하시겠지만 어느 시점을 통해서 연준이 근원 PC 떨어지는 것을 핑계 삼아 저는 상당 기간 금리 인상을 좀 동결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고 이제 그때가 바로 시세를 좀 볼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헤드라인 뭐 물가는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네. 이번에 유로존 같은 경우가 2%를 보여줬잖아요. 그 이유는 기저효과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게 뭐냐? 작년 9월, 작년 10월, 11월이 어떤 때였냐면 천연가스가 폭등이 아니라 대폭등 수준 아니었었습니까? 네. 유럽 쪽의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9배, 10배가 올랐었기 때문에 그거 대비 떨어져서 지금도 보면 에너지 가격만 따로 보면 거의 10% 이상 품목별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로존이 이제 2% 후반, 2.7%가 물가 하락이 뭐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뭐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끝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재차 다시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네. 이건 이제 유로존 물가고 이제 미국 물가를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근원 PCE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떨어질 가능성이 아직도 더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 저는 좀 더 이제 기대를 걸고 뭐 좀 이따 FOMC에 대한 얘기도 예. 하겠지만은 12월도 저는 금리 인상은 쉽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해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남은 숙제는 시장금리인 10년물 금리가 언제 떨어지냐라는 건데 이게 되게 관건이죠. 네. 근데 이제 또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FOMC 회의도 있지만 그거보다 1시간 반 전에 이제 4분기 미 국채 발행 이제 물량 나오게 되는데 그게 거의 저는 막판 변곡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서 뭐 진짜 8천억 달러 발행해서 뭐 5.12로 밀어버리면 그럼 뭐 코스피는 이제 예, 가야죠. 밑으로 가야 되지만 그 얘기 조금 더 네, 이따 잠시 할까요? 뒤에 네.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우리 시장에도 오늘 희소식이 있었거든요. 그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 사실 우리 주가는 기업들 실적이 이 수출 실적하고 굉장히 좀 거의 한 비례되는 관계로 흘러가 왔던 게 지금까지 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데이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2분기부터 3분기 때의 실적이 기업들 수출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은 근데 물론 이제 자동차 업종은 이 환율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 지표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런 점이 이 올해 2분기, 3분기 때의 이 기업들, 수출하는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거다. 그러면서 이 주가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그저 예측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발표되는 수출 이 실적이 이제 13개월 만에 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고 이게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게 좀 외국인들은 그런 투자 심리가 좀 막혀 있지만 기관들은 이 부분은 아마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펀드멘탈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은 오늘의 저가 매수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발표됐었던 이 수출 지표. 에 대한 부분이 의미가 굉장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 자동차는 이 16개월 연속 지금 이제 수출 증가세를 좀 유지하고 있던 부분이고 다만 그 전에 좀 안 좋았었던
이 석유 제품, 네. 석유 제품 같은 경우가 이제 제품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 또 뭐 이 가격 원유 가격도 상승했던 부분에 있어서 뭐 그런 부분만에 8개월 만에 플러스로 됐기 때문에 어떤 그 미국 쪽 수출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의 수출에 대한 이 가능성도 좀 가능성도 보여줬다는 점도 이 고무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 이런 그 플러스에 대한 기조가 이 산업부에서는 내년 초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펀드멘탈 뭐 조금이라도 좀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주식시장 쪽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이 그 산업 쪽에서 수출 비중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그냥 좀 좋은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근데 수출이 왜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해서 좋아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 네. 중국 경기가 그래도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예전에 우리 행정부에서도 계속 올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올 상반기에 얘기를 했던 가장 주된 이유도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는 자동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고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한번 무역이 좀 좋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지속이 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만약에 이제 중국 때문에 좀 나아지는 모습이 일단 보였다면 중국 경기는 일단 부동산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거 네. 별로 의미가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수출이 좋아진다는 거지. 수출이 좋아지면은 주가가 오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수출이 좋아져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그럼 주가는 오르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업 실적이 좋아져서 이걸 갖다가 누군가가 그 실적을 보고 매수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처럼 워낙 계속해서 약세를 갚버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실적 좋다고 실적이 좋아가지고 매수는 하지만 환율 베이스로 마이너스가 떠버리기 때문에 환율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전체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 된다는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수출보다는 환율이 언제쯤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여건도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앞서서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거 계속 이어가 볼까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밤 9시 반에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미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이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단기물, 장기물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만기가 짧은 국채를 재무부가 많이 발행을 하면 좋은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원리인 겁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좋죠. 네.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 이제 10년 이상의 장기로 땡긴다라고 하면 네. 이제 그만큼 미국의 여력이 더 떨어지고 아마 그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미국채는 이제 기간 보유에 대한 리스크를 좀 적게 잡는데 굉장히 많이 갖다 붙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게 국채금리 급등이잖아요. 네. 또 한 번 이제 10년물 이상의 이제 장기물 발행이 많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더 많은 곳들이 물량에 쏟아질 테니까 금리는 더 치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물 위주로 그리고 원래 8천억 달러 발행한다는 걸 지금 7천억 달러였었는데 네. 요 레벨에서 발행 규모가 나와야지 이것도 발행했는데 다시 또 8천억 달러 이게 규모가 더 많다는 건 더 많은 국채를 찍어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오르게 되고 아마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밤 그것도 있고 새벽 3시에 FOMC 회의도 있고 하는데 그냥 편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10년물 금리를 봤는데 이게 뭐 5.1% 이상으로 찍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지막 그 관문도 깨져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네. 봤더니 한 4.8, 4.7자가 찍혀 있다. 그러면 그동안 심했었던 이 국채 금리의 이 랠리 행진이 어쨌거나 뭐 단기 불확실성은 끝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황금봉왕님이 오늘이 변곡점 시작 가능성 90%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의하세요? 이런 전망에 대해서? 그 옛날 같으면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요즘은 이 큰 세력이 어떤 빅 이벤트에 변곡을 잘 안 주더라고요. 예. 그때는 흐지부지 넘어갔다가 뭐 이틀 뒤, 3일 뒤에 많이 시세를 주기 때문에 그러나 금리만큼은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 투자를 하려면 4.5 밑으로는 내려와야 그나마 명함을 내민다는 우리 표현 쓰지 않습니까? 주식을 할 만하고 그렇죠. 여기가 이 4.8, 4.9, 5%대 주식은 정말 매력이 많이 없습니다. 하고 순간적으로 또 내일 일어날 일이겠지만 금리가 많이 떨어져 준다면 간밤에
내일은 아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큰 폭의 이제 매도분을 환매수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밝게는 보고는 있는데 네. 긴장은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재무부가 만기가 짧은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네. 11월 FOMC 결과 이제 내일 새벽 한 3시쯤 나오게 될 거고요. 파월이 여기서 뭐 어떤 말을 할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램이 있고 예상이 있는데 네. 바램은 이제 11월은 동결이니까 12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원했던 말 시장 금리가 이미 너무 높아 있어서 긴축적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말 같은 거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나온 3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코멘트가 그런데 여전히 미국 경제는 뜨겁다. 뭐 고용 시장이 여전히 뜨겁다. 이런 얘기를 또 같이 섞어서 하면 실제적으로 파월의 말에서 기대할 거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경제를 좀 낙관하지 않아야 된다. 예, 비관까지는 아니어도 낙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좀 섞어서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해주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짜 변곡을 찾으려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게 될 미국의 이제 비농업 10월 비농업 고용 지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진짜 한번 박살이란 표현 좀 그렇지만 뒤통수를 치를 만큼 나쁘게 나오면 그때가 실은 오히려 더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시장 금리가 그 변곡이라고 보고 있어서 적어도 고용 시장에서의 완전히 좀 나빠지는 지표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의 이벤트들을 전후로 해서 국채 금리가 좀 움직일 가능성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 계신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국채 금리도 이제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손을 떠났다. 아까 이제 FOMC에서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저는 이제 관심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파월이 뭘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가지고 금리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올려도 이건 문제가 되고 그렇다라고 해서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도 금리는 어차피 불안하면 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코멘트 자체는 기본적으로 중립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저는 어제였나요? BOJ에서 이제 YCC 부분의 장기물 자체를 1%를 초과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글로벌로 봤을 때 이제 국채를 많이 팔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은 계속 팔고 있고요. 많이 팔고 있죠. 얼마나 많이 팔고 있냐면 원래 국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나라였는데 두 번째로 떨어질 정도로 많이 팔고 있고 아직도 많이 팔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걱정이 될 시점까지 와 있고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엔화를 강세로 돌려야 되고 강세로 돌릴 수 있는 요인 자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 국채를 팔아서 그럼 생긴 달러 가지고 다시 엔화를 사서 강세로 만들 수 있는 요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금리 올리는 겁니다. 근데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이제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제 장기물 금리를 이제 올리는 그러한 수순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BOJ에서 얘기를 했는 게 국채를 막 열심히 팔겠다라는 얘기보다는 장기물을 이렇게 좀 네. 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 초과해도 용인하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의 국채 매도 자체가 저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일단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일단은 가장 큰 수급적인 요인 자체가 하나는 이제 없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은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들고요. 문제는 이제 일본의 장기물 자체를 1%로 올리기 시작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부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청산을 하려 그러면 청산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그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일단은 비용보다도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또 순차적으로 청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다시금 일본으로 회수가 되기 시작을 하면 일본 엔화는 강세로 갑니다만은 전 세계 유동성 자체가 이제 말라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경기도 침체로 가는데 유동성까지 말라버리면 시장이 꽤 많이 아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여러분들이 엔화가 만약에 엔화가 강세로 간다면 이 강세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일단은 먼저 체크를 하시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전까지는 제가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부터 선회를 해서 엔화 강세 강도 자체를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불장이더라고요. 예. 일본은 항상 참 우리보다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금리 발표 한 4시, 5시간
몇 시간 전에 이제 그 고용 보고서가 지금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 ADP의 10월 민간 고용 보고서가 그리고 10월 구인 규모, 그러니까 금리 발표 4시간 전에 이게 좀 발표되는데 그 전에 연준 의장도 뭐 이제 금리에 대해서 인하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지만은 계속 이제 인상에 대한 부분 시사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를 토대로 이제 좀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후행으로 하는 느낌도 많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 6시간 전에 발표되는 ADP의 이 고용은 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인 규모는 좀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뭐 이 부분을 보고 파월 연준 의장도 뭔가 옛날보다는 좀 강경하게 좀 얘기는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변곡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엔화 관련해서 네. 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우리 아까 어떤 분이셨죠? 우리 오늘이 발미 변곡입니다. 뭐 이렇게 네. 얘기 막 하셨잖아요. 그 네. 이유가 이제 미 국채 수급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9월이랑 10월 같은 경우에 중국은 뭐 물론 많이 팔았고 일본도 팔았을 줄 알았는데 엄청 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엔화를 버리고 그 미국 국채 살리려고 계속 국채를 사왔다라는 뜻이거든요. BOJ가 오늘 밝혔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환율 방어에 나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통한 지금 달러당 151엔을 갈 정도로 지금 엉터리를 만들어 놓고 미 국채 금리 더 오를까봐 이 미 국채를 사줬던 지금 이제 그런 행태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밤 나오게 될 이제 4분기 국채 발행에 대한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 금리를 많이 올려놓으면 더 발행 자체에 힘이 들 수 있으니까 미국이랑 일본 뭐 한 팀이라고 우리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을 위해서 미 국채를 사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 대가로 치르는 게 지금 엔화 초약세, 이 달러당 151엔인데 여기서 더 가면 일본 국민은 바보입니까? 수입 물가가 엄청 오를 텐데 일본도 우리랑 똑같이 자원을 사들이는 나라인데 네. 저 정도로 엔화 약세를 벌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이벤트가 정리되고 나면 일본도 한숨 돌리니까 다시 미 국채 매도하고 엔화 사주려는 그런 여력이 되려면 당위적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미국과 일본이 서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다. 네, 그게 어떤 트리거로 미 10년물 국채 금리를 떨어뜨릴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가 돼야 일본도 다시 자신이 그동안 사줬던 미국채 팔고 엔화 사주면서 엔화도 다시 좀 돌려놓고, 좀 이런 짬짬이를 생각해 본다면 되게 오늘 밤에 연이어 나올 이벤트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이것도 하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 안에서는 이제 연준 의원들이 계속 금리 인상이라든지 하는 부분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우리 패드워치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패드워치를 보면 이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거의 동결로 가다가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점치는 쪽이 많았다가 요즘은 조금 강경 발언이 나오든 말든 간에 이제는 금리 인하 시점 자체가 5월 달까지로 당겨졌거든요. 시장 안에서는 연준 의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동결 아니면 인하로 계속 점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1월 이후의 강세장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재료들을 좀 얘기를 해봤다면, 시나리오죠. 예. 그런 시나리오. 반대되는 얘기도 좀 해볼 필요는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국채금리 하락과 시장의 반등을 전망해 볼 만한 그런 얘기들을 지금까지 한 거고요. 우선 이제 중동 지역의 확정 가능성이 아직 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앞서 이제 평론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란의 사령관이 레바논에서 대이스라엘 작전을 조율 중이다. 이런 소식도 한편에서는 들리거든요. 지금 뭐 다른 쪽에서는 뭐 휴전을 열심히 막 이렇게 권장하고 이런 느낌인 반면에 한쪽에서는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커지면 확전이면 정말로 이제 하방 쪽에 득세를 하게 되겠죠. 네.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 뭐 앞서 국채금리 다시 땡겨와서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만 살아남았고요. 그동안의 안전자산이라고 보였던 나머지 미 국채, 심지어 달러, 엔화, 달러 강세 아니야? 그냥 쏘쏘입니다. 예, 힘 못 뿌렸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 혼자만 살아남았었는데 만에 안에 전쟁을 통해서 리스크가 더 커진다 하고 이런 패턴이라면 미 국채는 더 버림받을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금리도 더 오르겠죠. 여기에 유가를 자극할 테니까 물가도 오르면은 뭐 금리 인하고 뭐 인플레시대로 또 빠져들게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여기에서 저도 또 근데 희망을 또 들이밀자면 네, 주세요 희망.
여기서 확전되기 전에 저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쪽에서 휴전 같은 게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제가 뭐 경제 쪽이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정치 외교 쪽을 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도 자괴감에 빠져 있고 예. 너무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반반 양보를 해서 우크라이나 쪽의 휴전 가능성에 대한 그걸 조심스럽게 타전하는 전문가들도 지금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뭐 이걸로 커버했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어떤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것도 그냥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 네. 뭐 의견 있으세요, 혹시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솔직히 지금 이 이스라엘 하면 이 중동 쪽에서 리스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과는 좀 비교를 하는 거는 아주 미미할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게 불씨가 있었고 이스라엘 하마스 이쪽에서의 그 지역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이 유가와 연결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수에즈 운하에 대한 그 막히면서 이 공급이 차질되는 부분이랑 또 이제 이란이 참전 가능성 뭐 이게 가장 그 원유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수에즈 운하가 이 전쟁이 나는 이 지구에서의 거의 거리가 1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전이 되지 않는 한은 큰 영향은 없을 거로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도 머리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이 참전했을 때에 이 뭐가 이득이고 뭐가 손해인지 그러기 때문에 뭐 쉽게 참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확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유가가 좀 올랐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꺼지는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도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전쟁 확전 문제, 요걸 하나를 또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앞서 얘기했던 그 일본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어제 이제 YCC 조금 변경에 대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51엔까지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일본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이제는 개입을 좀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만약에 국제금리가 안 떨어진 상황에서 만약에 내일도 그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해서 환율 방어에 나선다라는 거는 다른 의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근데 그동안에 미국, 일본의 행태를 보면 미국의 허락 없이 일본이 저렇게 미국 금리가 치솟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일본도 국채를 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51엔을 지금 뭐 글로벌 IB 같은 경우에 154엔, 157엔 막 이렇게 외치는 것도 아마 현 상태에서 일본은 어떤 것도 할 수 있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런 거에 점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엔화 약세는 더 심해지겠지만 일본이 막 국채를 던져가지고 미 국채 금리를 더 폭등시키는 그럴 가능성은 현 상황으로 좀 낮아 보여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도 기업들이 지금 부실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위워크가 다음 주에 이제 파산 보호 신청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PNC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금융회사에서 지금 3분기 상업용 부동산 부실 대출 규모가 1조 원, 2분기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고금리가 길어지면 제 아무리 미국이라도 침체를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전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일단은 뭐 당분간은 조금 버틸 수는 있겠죠. 저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 받은 돈이 아직도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비 부분이 완전히 그냥 꺾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 않다. 이 얘기 계속했었고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좋지 않은 데다가 국채 부분이 계속해서 금리가 수익률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평가 손 자체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금융 관련된 기업들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있었고 거기에 대한 여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부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낙관론, 비관론 지금 모두 다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 연말에 우리 증시에 좀 회복이 찾아올까? 가장 큰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시장 금리라고 봅니다. 시장 금리, 예, 국채금리. 예, 국채금리고요. 잠깐 뭐 상가 얘기했으니까요. 여기서 국채금리가 더 오르면 미국 시장 금리도 더 오르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가장 큰 위기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미국 내에서는 지금 공실이 웬만한 데 30%가 넘는데 이게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커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게 터질 가능성이 있어서 금리라고 보고 있고 뭐 짧게 더 첨언하면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상가,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도 지금 공실이 터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금리 올라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는 거가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웬만한 빌딩, 웬만한 상가 다 뭐 60% 대출식 이상씩이잖아요. 예. 같이 터질 수가 있어서 결국 저는 올 2달간을 볼 수 있다면 미 국채 금리라고 봅니다. 예. 차장님은 뭐가 변수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고금리가 좀 안정이 돼야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게 거의 뭐 80%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 그 기업들의 그 주식시장 쪽에서의 뭐 신용 잔고 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에 대한 뭐 쏠림 현상이 지금 많이 좀 어지러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그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게 2차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펀더멘탈 개선이야 그거는 이제 후행적으로 좀 되는 것 같고요. 우선 내적인 단기적인 미론 부분도 좀 해소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각을 나타내는 섹터가 있었기보다는 오늘 좀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개별주 얘기를 대표님과는 좀 나누고 싶어요. 저거 얘기하실 줄 알고. 저 얘기를 질문 드릴까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네. 먼저 두산 로보틱스, 예. SBB 테크, 로보스타 로보티즈. 로봇 쪽이 왜 이렇게 지금 잘 나가는 겁니까, 갑자기?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두산이 일단 들어오면서 수급이 좀 꼬였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관들 물량 자체는 보통 로봇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벌써 이거 배분을 해놨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게 로봇에 대한 비중을 늘리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포트폴리오 안에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기 안에서 조정을 받은 종목들도 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 그러한 부분의 조정이 일단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끝난 부분들 때문에 다시금 수급이 재편돼서 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전 그 얘기 하고 싶은데 아까 얘기를 할 때 그거는 하나만 네. 제가 생각이 좀 다르니까 어떤 변수가 저는 있느냐? 미국이라고 네. 생각 안 하고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변수다. 중국의 산업 생산이나 부동산이 뜨면 우리 시장이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짧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로봇주, 예, 말씀하세요. 근데 두산 로보티스가 네. 공모를 상장한 이후에 갑자기 좀 떨어지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제 거시경제 얘기하긴 뭐하지만 그 전후로 공모를 하기 전에 그때랑 공모한 이후로 갑자기 이제 국채금리로 거시경제 환경이 확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두산 로보틱스에 뭐 상장한 이후에 로봇주들이 뭐 어떤 투기적인 뭐 그런 자금이 빠져나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약간의 그 국채금리가 그때부터 이제 뭐 상승하는 4.8%까지 치솟으면서 성장주들이 이 완전히 그 네. 노출이 됐었거든요. 로봇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의 이 상장에 대한 부분을 이유로 많이 붙이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때가 좀 약간 시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상장한 이후에 약간 좀 이 로봇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의 이 차익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그리고 로봇보다는 저는 그것도 신경 좀 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AI 의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 안에서 개별적인 리스크에 있었던 루닛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다 지금 오르고 있는데 JLK도 일단은 뭐 반등을 하고 있고 네. 김노이드도 반등을 하고 있고 신규로 들어와 있는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다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덟 종목군들도 로봇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0% 넘게 올랐던데요. 예. 여기는 어떻게 보시는데요? 일단은 우주 항공 관련돼 가지고는 9월달에 일단은 과기부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우주청인가요? 네. 다 갑자기 빨리 얘기하려고 우주항공청. 하니까 예, 우주항공청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KPS라는 걸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GPS 같은 경우에 미국 공군 거잖아요. 그래서 KPS를 만들려고 그러면 중계도 위성을 일단 쏴야 되고 두 번째로 지금 스타링크처럼 이런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이제 6G가 2030년 정도 되면 이제 상용화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시장에서는 아직 그 기술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이쪽을 이용을 해서 전체 시장 캐파를 다 먹지는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을 일단 가져가겠다라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사막에서 가장 좋은 거는 미사일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관심 가지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태양광 업체죠. 한화솔루션하고 OCI 홀딩스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보니까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조정을 안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예. 근데 이게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태양광주는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왜 그랬냐? OCI 홀딩스라든가 하나솔루션은 실은 따로 놀았습니다. 즉 태양광 글로벌 태양광 주식이 시세를 날 때 이 종목은 끝간데 물을 하락을 계속했고요. 뭐 나름의 이슈들이 있었죠. 뭐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PER이라든가 PBR이라든가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면 터무니없이 낮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죠. 글로벌 태양광들이 속속 급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태양광만 올라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냥 국장의 특징이다. 이거 따로 논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먼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오히려 이제 미니 원전 쪽, 그러니까 신재생에 있어서의 원톱을 원전으로 보고 있고 태양광에 대한 비중을 아직 두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의 정부 정책의 변화가 어느 정도의 트리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글로벌로 보면 최근에 또 왜 이렇게 막 급락하고 있는가? 트럼프의 귀환입니다. 트럼프 또 된다면은 실은 다시 석유 시대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들은 또 길을 못 펼 거 아니겠습니까? IRA. 뭐 그런 두 가지.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국내적으로는 국내에서의 이 뭐 아리백, 이 신재생에서 어느 정도의 태양광을 평가해 주느냐. 그게 굉장히 좀 마인드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OCI 홀딩스가 좀 더 낫다고 보세요? 하나솔루션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단계잖아요. 가령 네. 2차 전지가 시작했을 때도 뭐 리튬이라든가 흑연이라든가 요 원자재 가격 오르다가 그 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뭐 오르다가 그 다음에 세트 오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완성차가 가듯이 네. 여기 태양광도 시세를 준다면은 폴리실리콘 먼저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뭐 솔루션, 패널 이렇게 갈 거라고 봐서 현재 폴리실리콘 회사가 좀 귀한 편이어서 저는 이제 폴리실리콘 쪽으로 좀 초점을 먼저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 대표님 의견도 같으세요? 스토리는 OCI 홀딩스가 맞는 것 같고요. 최근에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하나솔루션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네. 스토리로 봤을 때는 우리 태양광이 크기 위해서는 미국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중국 기업들을 규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 네. OCI 홀딩스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익 자체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인도 아니면은 지금 미국인데, 인도에서는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래 죄송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태양 신재생 부분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이 있는데 최근 들어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기술적으로 타이밍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태양광 관련된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고 타이밍 나오는 종목 먼저 우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마무리를 좀 해보죠. 지금 투자자분들 손실 규모가 많게는 한 60%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30%대 뭐 마이너스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뭐 우리가 변곡점에 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수습을 좀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좀 해나가는 게 좋겠는지 좀 조언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무조건 후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대응을 하기에는 어떤 지금 뭐 특별하게 이제 모멘텀도 좀 발견되지 않은 상태고, 네. 지금 수급도 이제 과감하게 어떤 펀드멘탈 수출 지표 나왔는데도 그 기업들한테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는 것도 아니라서, 이 수급적인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또 이제 뭐 테마나 이런 쪽에서 또 몰릴 가능성이 또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우선 뭐 그거에 대한 쫓아가는 부분이나 또 이제 이런 테마가 올 것이니까 매수한다 이런 부분은 절대 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 뭐 변곡점 이것도 솔직히 후대응 확인하고 후대응하는 전략으로 들어가시되, 근데 과감하게 이제 어떤 그 종목들에 대한 베팅이 필요할 때는 펀드멘탈 쪽으로 있을 때는 하셔도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예, 평론가님 의견 어떠십니까? 수습은 하여간 저는 지표, 금리 외에 한 가지 더 문제는 외국인들의 귀환.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해서 다시 돌아와 주는 것이 그때가 바닥이다. 우리 힘으로 뭐 물타거나 시세를 올리려고 해도 이번에 봤더니 외국인들 앞에 좀 속수무책인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표님. 일단은 너무 급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많은 질문들이 지금이라도 현금화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들이 많은데, 지금 현금화를 해서 현금을 쥐고 있기보다 보통 현금화를 하고 난 다음에 종목이 또 오르는 거 있으면 보통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이 부러지면 진짜 멘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시장 턴할 때까지는 종목을 그냥 들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50% 빠지는 거하고 10%, 50% 그래서 50% 빠지는 게
금액이 달라요. 그리고 깨진 금액에서 또 빠지는 부분은 사실은 퍼센티지가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더 커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일단은 잘 보시다가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턴할 때 본격적으로 내가 움직여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밤사이 중요한 이벤트들의 결과를 좀 지켜보고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